오신 거 보니까 다 건강하시고, 여기 오신 거 보니까 건강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다 서로서로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축의 박수를 사실은 오늘 KTX를 타고 왔는데 뭐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파업은 하긴 했지만은 KTX는 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번 파업은 그게 완전히 억지를 부리는 파업이에요. 민영화를 한다고 파업을 하는데 그 새로 만드는 KTX 자회사는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KTX가 대주주인 회사니까 그 회사 안에 또 다른 회사를 만든 거예요. 다만 이 철도공사란 이 조직이 옛날부터 독과점이니까 우리 안에서라도 경쟁체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뜻으로 그런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민영화는 나쁘냐? 민영화는 악이고 민영화 반대말은 국유화죠. 국유화. 국유화는 좋다. 민영화는 나쁘고 국유화는 좋다.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산주의로 가야 되죠. 공산주의가 국유화 아닙니까? 개인 재산을 허용하지 않는 게, 사유재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게 공산주의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죠. 대원칙이죠. 공산주의 하면은 사유재산 허용하지 않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민영화는 나쁘고 국유화는 좋다. 그러면 사회주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코레일은 사실은 민영화를 해야 돼요. 저 민영화를 하면은 훨씬 더 친절해지고, 지금 인원이 많은데 인원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지금 적자를 흑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끼리라도 경쟁을 좀 해보겠다 해가지고 회사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 저렇게 억지 부르면서 파업을 하는데, 물론 불법파업이죠. 왜냐하면 경영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파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을 빼고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잘 버티고 있어요. 뭐 잘 버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워낙 거짓말을 하니까 무슨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민영화 아닌데도 민영화 하겠다고 하면서 불법 파업을 하니까 이중극지입니다. 거짓말에 기초를 해가지고 불법 파업까지 하니까 이건 거짓말과 불법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편들어서 항상 그러던 세력들이 뭐 하는데, 아마 버티면은 우리 정부가 이길 거예요. 법의 힘이 있으니까. 이런 예가 뭐 외국에도 많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 초에 이 관제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 딱 시한을 두고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은 저는 다 해임시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귀하지 않은 만 한 1000명을 좀 해고하려고 했습니다. 해고하면서 딱 조건을 붙였어요. 영구적으로 관제사로 복귀하는 것은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영구적으로. 평생 동안 그 사람들은, 관제사는 딱 이 특기입니다. 기술이에요. 저도 공군에 있을 때 관제병을 했습니다만 아주 그 중요한 전문 직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른 데 가서 맞벌이 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11,000명 해고하고 그 뒤에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서 85년 사이에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영국에서 제일 센 노조가 탄광노조였습니다. 탄광노조. 이 영국에서도 탄광이 이 재산성이 없고 하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노조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좀 개혁해보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하고 하면은 뭐 이 공장도 잘 안 들어가고 발전소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정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탄광노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무너진다. 그런데 탄광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니까 대체가 한 1년 동안 싸웠습니다.
1년 동안 싸우면서 뭐 기마병을 동원해가지고 무력 진압도 하고 결국 나중에 평화노조가 스스로 파업을 접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대처가 소위 신보수주의 개혁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 대처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탄광노조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리더십을 바꿔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엄정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복귀,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선언을 해야겠죠.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은 직위 해제하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요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완전히 불법 파업을 하다가는 폐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 노조 문제는 귀족 노조의 문제예요. 대부분이 일반 노조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노조 운동을 해가지고 귀족 노조, 거기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하면은 일단 손해를 심대하게 본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이기는 게임이고, 여론도 거의 동조하지 않을 거고, 여론이 동조한다 한들 그것은 불법에 동조하는 거니까, 거짓말에 동조하는 거니까 그건 무시하고 있는 됩니다. 그러나 여기 때 우리 국민들이 도와줘야 될 게 좀 고통을 참아줘야 돼요.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줘야지. 불편하다 하면서 노조 욕은 안 하고 정부 욕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불편하도록 만든 노조 욕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억지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 아닙니까?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거짓말 선동에 이명박 정부가 굴복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굴복했기 때문에 그 뒤 5년 동안 기간을 물려가지고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죠. 저보고 잘한 일을 꼽으라면 한 4개쯤 되죠. 첫째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달라는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한 거, 그 다음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하겠다는 통보를 한 거, 그 다음에 국사교과서, 아주 반대한민국 쪽으로 쓰여진 좌편향 국사교과서를 고치라는 수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상당 부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공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한 것. 이번에 코레일 이 철도노조 파업을 잘 수습한다면, 잘 진압한다면 이것도 목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지지율이 50%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세 번째 누군가요?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박근혜, 노무현, 이명박 이쪽보다 좀 높은 편으로 나오는데, 이 대통령은 재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대통령이죠. 단임제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재선을 포기한 국회의원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재선을 포기한 국회의원은 뭐 주민들 와서 청탁하는 거 상무시해버리고 오로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법과 양심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국회의원이니까 이것은 압력도 안 통하고 청탁도 안 통한다는 거죠. 이 단임제 대통령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연임하는 미국식의 대통령 중심제가 좋은 면도 있고 또 불리한 면도 있어요. 그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것인데, 만약 재선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펼 때 인기를 생각해요. 지지율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에 2018년이죠. 2018년 2월 말에는 반드시 퇴임하게 돼 있으니까 오로지 역사, 국가 이익, 법, 원칙 이걸 중심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이게 국회입니다. 국회. 이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어버렸어요. 식물국회가 돼가지고 여의도 가면은 국회에 사람은 없고 나무가 300그루 있답니다. 나무가 300그루. 식물국회니까 국회 안에 사람이 없고 나무만 300그루가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책임은 황우려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황우려가 당시 원내대표인데 작년 총선에서 질 거라고 봤답니다. 그래서 지면 야당을 해야 되니까 야당을 하더라도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회법을 고쳤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 60% 5분의 3의 지지가 없으면은 뭘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묶어놓고 뭐든지 여야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묶어놓음으로써 이렇게 그런데 이겼어요. 예상보다 달리 우리 유권자들이 막판에 새누리당을 지지를 해가지고 과반수 의석으로 이겼습니다. 이겼으면은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 않을 때예요. 작년 4월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대로 하면은 이 국회는 틀림없이 식물국회가 되니까 다수결이 통하지 않는다. 이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임기가 끝난 국회가 왜 이 법을 통과시키느냐 해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황우려라는 사람이 우겨가지고 이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 때문에 통과되지 않습니다. 국가에 이익이 되는 법은 통과되지 않아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뭐 자기들을 위한 법, 이런 국가에 손해가 되는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더 손해가 되는 법. 이런 국회를 만든 책임자가 지금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정원을 개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야 동수예요. 여야 숫자 같습니다. 이것도 다수당의 위치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정원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은 그건 일부 정치 검찰이 확대하고 과장해서 수사한 겁니다. 지금 재판이 판사가 여러 번 검사한테 아주 그 싫은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공소장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그만 지금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겁니다. 무리하게. 정부 비판을 그걸 야당 비판이라고 이렇게 얽어가지고 만든 사건인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 또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를 해준 것도 새누리당입니다. 합의를 해준 것도 새누리당이고 주도권을 저기에 넘겨준 것도 새누리당이죠. 이게 연말까지 어떤 합의가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나가는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하면은 생각하면은 그걸 거부할 권리를 주자는 겁니다. 이 국가정보기관은 비밀이 최고의 원칙이고 덕목이죠.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 정보기관은 그건 동사무소보다 못해요. 비밀스럽게 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비밀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해놨느냐? 폭로하는 사람, 그게 정당한 폭로를 하면 폭로하는 사람은 신분을 보장한다. 쉽게 말하면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하여금 폭로를 장려하도록 만듭니다. 장려하도록. 그리고 정보위원이면은 마음대로 비밀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근데 그 정보위원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비밀 유지가 안 되죠. 그리고 뭘 정치에 관여하면은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처벌을 한다. 마치 헌정 파괴범을 다루듯이 범죄 집단으로 보고 일단 국가정보원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음지에서 싸우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정보원을 해체 또는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은 거의 전부 다 국가정보원이 집행하는 일이에요.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 공약에서 2대 목표가 있죠. 하나는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는 거하고 하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공산당이 한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게 한미동맹이고, 그렇게 하면은 남한을 먹을 자신이 있다. 더구나 핵무기와 종북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대남 공약의 원래 최대 목표는 국정원 해체였습니다. 여기에 남한의 종북 좌파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황우려 씨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이런 지금 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전화를 거는 겁니다. 요새 국민행동본부에서 전화를 많이 전화 겁시다 해가지고 그 황우려 사무실 전화, 김한길 전화 뭐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를 걸고 또 여러분들이 뽑은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 걸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왜 당신이 가만히 있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만약 가만히 있으면 다음 선거 때 혼내주겠다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이 황당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특위위원 중에 민주당 특위위원 중에 민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모 의원. 이 사람은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획책하는 그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해가지고 그 정당은 반국가단체로 됩니다. 징역 한 3년 살고 나온 사람이 지금 특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도전과자가 경찰개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바깥에서 글도 쓰고 하는데 새누리당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바깥에서 자료도 제공해주고 해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입 닫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장성대기처럼 기관총 맞고 화염방사기로 몸이 불태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기관이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국가정보원이고 하나는 국군이에요. 그 국가정보원이 등에다가 칼을 지금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뽑은 새누리당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조하고 있다. 막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정보원을 강화해야 될 때입니까? 약화시켜야 될 때입니까? 강화해야 될 텐데 약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투표로서 뽑은 국회의원이 동조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침묵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침묵은 동조입니다. 선과 악이 싸울 때, 적과 아군이 싸울 때 중간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건 동조하는 걸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동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는 잘하셨는데 뭘 잘못하시고 있느냐. 투표한 다음에 감시 감독을 잘못하고 있어요. 감독을 하셔야 돼요. 감독을. 그러니까 신문 찾아보면은 국민행동본부 거기에 전화번호 나와 있고 또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하루에 전화 한 10통하는 그런 운동이라도 하면은 달라질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가 전화 걸어가지고 항의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행동을 하시고, 화만 내면은 이게 건강이 안 좋습니다. 화가 나면 반드시 그걸 행동으로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건강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국가정보원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거나 이렇게 국회에서 보고하고 또는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하는데 한번 보면 상당히 정확합니다. 2008년에 김정일이가 그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정보가 거의 틀린 게 없어요. 이번에도
지난 12월 3일에 국가정보원이 국회에서 장성태희가 거세되었다, 실각했다, 그 부하 둘이는 공개 처형 당했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은 이제 정보기관은 언론기관에 정보를 흘립니다. 그럼 언론에서는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한다 해가지고 설을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가가지고 정보위원회에서 딱 단정적으로 장성태희가 정치 제거되었다 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150% 정도의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가, 요새 이 중앙일보가 이상한 논조를, 여기 지금 중앙일보 독자가 계십니까? 중앙일보 보실 때 좀 조심하시셔야 돼요. 이 한겨레 신문하고 지금 공동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정보는 이 보도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논조로 비판을 했느냐 하면, 왜 하필 이럴 때 그런 발표를 했느냐, 왜 하필 이럴 때 발표를 했느냐, 그 하필이라는 것은 뭐냐,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할 때 왜 이런 정보를 흘렸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장성덕 제거를 발표한 다음에 국정원이 발표를 하면은 왜 몰랐느냐고 할 사람들입니다. 왜 몰랐느냐. 그러면서 또 이게 폭풍이 아니냐,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조로서 글을 썼던 신문이 이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게 JTBC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은 11월 초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일방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뉴스 보도를 했다 해가지고 최근에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중징계 통보. 또 여기서 만드는 게 영자지 신문이 하나 있어요. 영자지, 중앙데일리라고, 코리아 중앙데일리라는데 며칠 전에 일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영어로 전두환 대통령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The former dictator라고 했어요. 전 독재자, 이렇게 제목 보았습니다. 전두환을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객관적인 표현은 아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뭐 피를 흘리고 여러 가지 물리력을 동원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퇴임할 때는 6.25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민주주의에 기여했고, 그 사람이 집권한 8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1% 세계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민주화의 이 소용돌이를 우리가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에 역행한 것도 있고 민주화에 기여한 것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독재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면에 김정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독재자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전두환이 독재자라면 김정은한테는 독재자가 그럼 과분한 용어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럴 경우에. 도살자라고 해야죠. 도살자. 사람을 왜 짐승처럼 죽이는 걸 도살한다고 그러죠. 도살자. 도살자라고 해요. 영어에 그 표현이 있어요. 버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앞에는 그 이양 리드라고 했어요. 젊은 지도자다. 아니, 김정은은 지도자고 전두환은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영자지, 방송,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배신적인, 내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을 배신했다는 뜻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배신하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게 중앙일보. 이 중앙일보는 아시다시피 어떤 신문인지는 아시죠? 그 배경이 어떤 신문이야?
더구나 이런 신문을 우리가 보수신문이라고 이렇게 높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수 아닙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이런 신문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회주의라고 부르죠. 기회주의. 이건 어떻게 보면 좌경 기회주의입니다. 왼쪽으로 기우는 기회주의. 이걸 좌경 기회주의 신문이에요. 중앙일보라는 신문은. 조선일보가 최동욱 검찰총장의 그 내연녀 문제를 특종을 하니까 중앙일보는 열심히 최동욱 편에 서가지고 또 기사를 썼던 이런 신문입니다. 이런 신문이 한국에서 3대 신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 우리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중앙일보도 잘 보셔야 돼요. 조중동 하니까 다 같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국정원 개혁이 국정원 개혁으로 가서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 놓는데, 남북한에 이 좌익들이 연합을 했고, 여기에 새누리당이 보조하고, 별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그것은 자해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해행위. 정보기관은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면은 잘 알려져요. 잘한 일을 하면은 이 정보기관은 우리가 뭘 했다라고 선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전을 해버리면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입수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그 정보원이 노출이 되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이렇게 먼저 알았느냐, 누가 정보를 제공했느냐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정보기관은 국민들이 지켜줘야 돼요.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데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을 하면서 묵묵히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 좌익 언론기관, 무슨 단체, 이런 사람들이 서로 난도질을 해대기 시작하면은 기분이 상해서도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으면은 일을 할 맛이 안 생기는 거죠. 맛이. 음지의 전사죠. 음지의 전사입니다. 미국 CIA의 그 직원들이 신년처럼 갖고 다니는 말이 하나 있어요. Passion for Anonymity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익명의 정렬이다, 이런 뜻입니다. 익명.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지만은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사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을 숨기면서 열정적으로 일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언론이, 정치권이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을 범죄 집단시하는 이런 좌익 선동에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치명적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정보기관이 치명적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또는 결정적 순간에 정보기관이 결정적인 특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특종을 할 수 있어요. 둘 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결정적일 때 정보 판단을 잘못하면은 역사가 달라집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 전쟁 시기에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안보 문제로 항상 우리 국가가 이 외남부 다리를 걷는 것처럼 아주 신경을 써야 될 이럴 때 정보 판단은 국가 전망을 좌우한다. 그 예를 세계 역사 속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1950년 9월 15일에 메가드 장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을 했고 10월 1일에 38선을 돌파해가지고 북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중공이 계속 경고를 보냈습니다. 좌시하지 않겠다. 중공군이 개입하느냐 마느냐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메가드 장군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 태평양에 있는 웨이크 섬에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에 트루만 대통령과 메가드 사령관이 거기서 만났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만나자마자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메가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입할 시기를 이미 놓쳤습니다. 만약 개입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군력 가지고 완전히 대학살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어요. 개입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사실은 그 나흘 뒤에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북쪽의 산업지대에 배치했습니다. 10월 말에 우리 국군이 대공세를 펴니까 그때 반격을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가게 됐습니다. 11월 말에 본격적으로 중공군이 반격으로 나와가지고 일사후퇴가 생겼죠.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가 바로 그때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진 통일을 놓치고 휴전선에서 원위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보 판단의 잘못이죠. 메가드 장군이 중공군이 개입 안 할 거라고 본 거. 이게 전략을 바꾸고 해가지고 우리가 통일할 뻔했는데 결국 통일 못하고 지금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게 다 정보입니다. 정보. 이때 말이죠. 영국 정보기관이 제일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정보기관 하면 영국입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아주 노련하고 그렇지만은 이 모든 정보기관 안에는 또 간첩이 있게 마련이에요. 서로 그렇습니다. 소련 KGB 안에는 미국 CIA 간첩이 들어가 있고 CIA 안에는 KGB 간첩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질투 공격을 합니다. 영국 정보기관 MI6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유명한 간첩 5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고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다 출세를 했어요. 다 요직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킴 휠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CIA하고 영국 정보기관 연락책이었어요. 그러니까 MI6의 워싱턴 주재관을 하면서 CIA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6.25때. 그 정보가 킴 휠비를 통해서 소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자탄을 안 쓸 것이다. 미국이 중공군에 대해서 원자탄을 안 쓸 것이다 하는 정보도 그때 넘어갔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정보 간첩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리하르트 조르게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조르게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에서 활약한 소련 간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 위장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독일 신문사 기자로 위장을 하고 나치당에 들어가가지고 열렬한 나치 당원이다 해가지고 완전한 위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소련 간첩이었어요. 그래서 파괴됐네. 동경에 들어왔습니다. 동경에서 한 7년 동안 아주 유능한 사람이고 사교도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인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동경에 있는 독일 대사관을 그냥 무시로 출입을 하고 독일 사람이니까 그 독일 대사하고 아주 친구가 됐습니다. 독일 대사 친구. 또 일본 사람을 보섭을 해가지고 그 고노에 일본 총리의 측근들에 박아 놨습니다. 그때 소련이 가장 얻고자 한 정보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1941년 6월에 독일이 소련을 쳐서 이제는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을 할 때였어요. 그때 일본과
소련은 어떤 관계였느냐 하면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가만 보니까 이 독일이 언젠가 쳐들어올 것이다.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이 시베리아에서 만주에 있던 일본의 관동군이 북진을 해가지고 배후를 치면은 소련은 독일, 일본 사이에 끼어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이 쳐들어오기 전에 일본하고는 불가침 조약을 맺어놔야 되겠다 해서 1941년 4월에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또 독일과도 동맹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1941년 6월에 독일군이 쳐들어오면서 파죽지세로 모스크바로 쳐들어오니까 스탈린은 일본군이 어떻게 나올까 하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일본에서도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북진을 해가지고 즉 관동군이 그때 한 50만 명입니다. 이 만주에 있던 관동군이 북진을 해가지고 소련을 치자. 그럼 소련은 확실하게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하는 파가 한 사람이 있었고 이럴 때일수록 남쪽으로 가자. 남쪽으로 가가지고 인도지나반도, 인도네시아 해가지고 석유 자원을 확보하자 하는 두 파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일본 안에서. 그런데 그건 어떻게, 일본 안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냐. 하다가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41년 7월에 석유 수출을 금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본은 미국의 석유 회사를 통해서 기름을 수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기름을 끊어버리니까 재고량이 그때 한 1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00% 수입 석유에 의존하던 일본 특히 해군으로서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진격한다. 인도네시아를 목표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그때 네덜란드 영이었습니다. 지금도 말하지만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소련 7년은 그 계획은 접어버렸어요. 이 정보를 조르게라는 사람이 41년 9월에 확실하게 이제 얻었습니다. 그건 뭐 당시 수상이 바로 측근에 자기 정보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탈린한테 보고를 했어요. 일본은 북진하지 않을 것이다.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스탈린이 안심하고 이 관동군이 50만 명 있으니까 소련군도 바로 그 시베리아에 50만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진 안 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10만 명만 남겨놓고 40만 명을 빼가지고 서부전선으로 이동해가지고 독일하고 싸우는 모스크바 전선에 배치를 했어요. 그게 4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독일군은 이제는 모스크바 앞에까지 와가지고 크렘린 궁이 보이는 내관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버리면 모스크바를 점령할 수 있는데 이때 시베리아에서 온 이 40만의 예비군이 투입돼가지고 모스크바를 구했습니다. 한 번 더 나가서 반격작전을 펼쳐가지고 독일군을 밀어냈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독일군이 거기서 졌습니다. 바로 이 정보가 40만 병력을 움직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정보 하나가 40만 병력과 같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조르게라는 사람 나중에 잡혀가지고 일본 경찰에 잡혔어요. 일본 경찰에서는 소련이 잡아둔 일본 간첩하고 이렇게 교환하려고 했는데 소련은 그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소련 사람 아니다. 그 독일 국적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형됐습니다. 나중에 후르쇼프가 있을 때 이 사람을 소련 사람으로 인정해가지고 영웅으로 만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결정한 것은 1942년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그때 일본의 연합함대와 미국의
함대가 붙어가지고 일본의 연합함대가 가지고 있던 항공모함 4척이 침몰됨으로써 태평양에서 일본은 제해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지는 수밖에 없어요. 제해권을 놓쳐버리면 그건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수송로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때 미국이 어떻게 이겼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통신 전문 이걸 다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암호문을 다 해독을 하고 있었어요. 암호문을 해독해가지고 일본의 전략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드웨이를 이겼습니다. 소련은 간첩 작전에는 대성공한 나라입니다. 이 공산당이 원래 간첩망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의 간첩망을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쉬우냐 하면은 공산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신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당신 간첩이 좀 되어서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저절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소련이든 북한이든 이 간첩망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자유세계 국가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주사파가 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이 주사파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우선 비밀이 잘 유지돼요. 신고 안 합니다. 또 포섭하면 잘 넘어가요. 또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꼭 상관을 만나는 것처럼 감동합니다. 감동.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발적으로 간첩질을 하는 사람도 많고 포섭되는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세계 이 첩보 역사를 보면은 간첩의 경쟁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이겼어요. 예, 근데 원자탄을 개발하는 맨하탄계 뉴멕시코,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원자탄을 개발하는 그 비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소련 간첩인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핵심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독일 공산당원이었어요. 클라우스 훅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 담당하느냐 하면 플루토늄 폭탄의 이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자탄 개발 정보를 소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4년 뒤에 1949년에 원자탄을 개발합니다. 개발하는데 이 사람이 준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와 관계된 또 첩보전 몇 가지 소개드립니다. 1983년 9월 1일에 사할린 상공에서 우리 대한항공 007 007이 격추되었습니다. 269명이 죽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누가 쐈느냐 또는 불시착했느냐 뭐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소련 조종사가 대한항공기를 격추할 때 나눈 대화를 공개해버립니다. 이 대화를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 홋카이도에 있는 자위대 기지 안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주파수를 딱 맞춰가지고 대한항공기를 뒤쫓는 소련 요격기가 그 지상에 있는 관제사하고 통화하는 것을 딱 녹음을 했습니다. 그것을 녹음한 것을 미국에 줬어요. 미국이 그것을 유엔 총회에서 폭로하면서 소련은 이게 여객기라는 것을 알고 격추시켰다. 물론 그 비행기 안에는 미국 사람이 한 40~50명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피해자가 많았어요. 그 하원 의원도 한 사람 그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아주 비인도적인 국가로 몰아붙이고 하는 이 선전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련이 국제 여론에서 밀려가지고 소련이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보가 실패한 예가 뭐냐. 2003년에 미국 CIA는 후세인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가 이라크로 쳐들어가는 가장 큰 명분이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하는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핵무기 개발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CIA의 오판이었습니다. 오판. 그러니까 부시가 쓸데없는 전쟁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는 계기죠. 1973년 10월에 제4차 중동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기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기습, 선제 공격의 명수인데 1973년 10월에는 이집트로부터 기습을 당했습니다. 이 스웨즈 운하를 건너와가지고 그때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주 이스라엘 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도 같이 쳐들어오고 해가지고 한때는 원자폭탄을 써야 되지 않느냐까지 혼란을 몰렸어요. 왜 그 정보에 이렇게 밝은 모사드도 있고 하는 이 전설적인 정보망을 가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기습을 당했느냐 하면은 그때 사다트 대통령의 이집트 군대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게 훈련이냐 아니면 쳐들어오는 것이냐 하는 판단을 늦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건 틀림없이 전쟁이다. 전쟁이라고 판단한 건 언제 판단했느냐 하면 전쟁 시작 8시간 전에 판단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앞으로 8시간 이후에는 이집트 군대가 총 공격할 것이다 하는 것을 8시간 전에 알았어요. 이건 너무 늦게 한 겁니다. 너무 늦게.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올 것을 8시간에 알면은 우리 손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48시간 전에 알아야 돼요. 8시간 전에 알았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수상이 그때 골다 메이어라는 할머니 수상이죠.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이 국방장관. 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8시간 뒤에는 틀불 전쟁이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자. 그런데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면은 결정적 타격을 주기는 늦었고, 선제 공격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자가 된다. 그럼 미국이 여론이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해서 얻어맞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8시간 전에 쳐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얻어맞자. 우리가 당하자. 그 대신에 예비군의 비상을 걸었습니다. 예비군. 이스라엘은 지금 현역이 한 20만 되고 예비군이 한 40만 좀 돼요. 이 예비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비군이 늦게 전선에 도착하면 무너지니까 예비군은 8시간 전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혼이 났습니다. 이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보를 잘못 판단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정보는 누구냐? 우리는 국가정보원이다. 국가정보원이 요새 북한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수집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노동당원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장성택이가 거세됐다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안 거 아닙니까? 그죠? 일주일 먼저 알았어요. 평양 시민보다도. 이것은 국가정보원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덕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보가 요새 정확해졌느냐 하면은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 정보, 보통 정보 수집에는 인간 정보, 기술 정보, 신호 정보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다 합쳐져야 돼요. 인간 정보, 좋은 관점, 우리 정보망이 북한의 그것도 고급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박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새 점점 이 기계로서 수집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이 핸드폰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벌써 200만 대가 됐다고 해요.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핸드폰을 또 북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왜냐, 이거 가지면 외부와 통화가 되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북한에 약 300만 대의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막 전화를 걸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신량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청할 수가 있어요. 감청. 통신량이 많아졌어요. 정보량이 많아졌어요. 그것을 이 양적인 정보를 잘 모아가지고 거기에 아주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면은 고급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그럽니다.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요즘은 옛날식으로 뭐 녹음 테이프 켜놓고 저쪽 사람들 녹음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화학의 발전을 했어요. 예, 근데 장승택, 총살, 숙청, 이런 키워드를 몇 개 딱 넣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중에 장승택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녹음이 돼서 거기서 처리가 되는 이런 기술이 다 발달했어요. 정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북한 정보 수집에 매우 유리한 북한의 환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거죠. 300만 대가 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예요. 아마 한 5, 6년 안에 북한의 핸드폰이 한 1000만 대가 될지 모릅니다. 북한의 핸드폰이 1000만 대가 된다. 하면은 북한 사회가 그만큼 많이 열리는 거죠. 정보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사람이 깨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은 이미 확대됐다. 시장의 확대, 핸드폰의 확산, 이런 것이 북한 사람들을 깨어나게 만든다. 즉, 과거처럼 북한 사람들이 이제 안 속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 노동당 권력은 무자비한 것 같지만은 힘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장승택이가 제거되는 과정, 더구나 사형되는 과정, 이게 사진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런 야만, 참 오랜만에, 참 스탈린이 죽은 이후에 처음으로 공산당이 이게 완전히 학살자구나 도살자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단한 반공교육이에요. 대단한 반공교육입니다. 이제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남한의 종북 세력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겁니다.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그 인권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김정은의 이런 무자비한 공개 처형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 말 좋아하는 무슨 사제당 그 사람들도 입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혹은 아마 자기끼리 모이면은, 이 종북 좌익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우리하고 아마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김정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김정은 대단한 사람이야. 아, 반역자는 숙청해야지. 이런 문법을 쓸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충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주도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의 성격을 파악을 하려면은 누가 장승택 처형을 주도했느냐. 그죠? 김정은이가 지시를 한 거냐. 아니면은 밑에서 강경파가 조사를 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들이밀어가지고 김정은이 할 수 없이 사인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12.12 사건이 났어요. 전두환 그룹이 정성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잡아넣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바깥에서 보면, 외국에서 보면은 이게 누가 했느냐. 그때 사인한 사람은 최규하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시킨 거냐, 아니면은 신분부라는 새로운 실력자들이 일어난 권력투쟁이냐. 아마 해석이 분분했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주도한 거냐, 아니면은 강경파가 주도한 거냐. 이 양설이 지금 있습니다.
양설이. 근데 조금 무게가 더 실리는 쪽은 강영패가 주도한 거다 하는 쪽으로 요새 이야기가 많이 기울고 있어요. 저도 그쪽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쪽으로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국정원 안에서 북한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관찰한 그 전문가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람의 설명도 이것은 김정은이가 주도한 게 아니고 김정은이 얹혀서 마지못해 고모부를 죽이게 만든 사건으로 보여진다. 이건 일종의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는데도 대강 두 가지 전문가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북한은 저게 3대 세습이고 과거의 왕조 시절과 같기 때문에 저 세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에 별 일이 없을 것이다. 권력투쟁, 북한은 원래 온건파 강경파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종북 성향이 강한 그런 북한 학자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편 그게 아니고 김정일이가 죽으면은 권위 있는 독재자가 사라지고 저 30대도 안 되는 경험도 별로 없는 자가 들어올 거니까 이때부터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권력투쟁